새벽 3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정희의 눈이 떠집니다.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이죠. 20년 동안 반복된 명절 준비의 리듬이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민수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둡고 차갑습니다. 정희는 형광등을 켜지 않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부엌을 찾아갑니다. 이미 어제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냉장고와 찬장 곳곳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각종 나물, 전 재료까지. 장 보는 것도 물론 정희의 몫이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팬을 달구기 시작합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립니다. 정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를 재기 시작합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마늘 20년 동안 매번 똑같은 양념이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간을 보며 한마디씩 합니다. 좀 더 달게 해야지. 작년보다 짠해 같은 말들이요. 시계를 보니 4시가 넘어갑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동그랑땡을 빚기 시작합니다. 두부를 으깨고 다진 고기와 야채를 섞어 동글동글 만드는 작업. 손에 기름이 묻고 앞치마에 튀김 기름이 튑니다. 평일에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 정희이지만 명절이 되면 그냥 요리하는 기계가 됩니다. 5시쯤 되자 시어머니가 일어납니다. 어머, 정희야, 벌써 시작했구나. 고생이 많아.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거실로 가서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닦기 시작하죠. 사과 좀 더 예쁜 걸로 골랐어야 했는데 배가 좀 장내 같은 말을 중얼거리면서요. 6시가 되자 시누이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옳게 고생 많아. 우리가 뭘 도와줄까? 정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아이고, 옳게가 손이 빠르잖아. 우리가 하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은데 같은 말이 돌아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시누이 수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희 언니, 우리는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시누이들은 그냥 쉬세요. 에이, 그러지 말고 뭐라도 시켜요. 하지만 정희가 그럼 나물 좀 무쳐주실래요? 라고 말하자 수지는 바로 표정이 바뀝니다. 아, 나는 나물간 맞추는 게 어려워서 다른 걸로 도와드릴게요. 둘째 시누이 미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네, 그럼 동그랑땡 좀 부쳐주세요. 어머, 기름이 너무 많이 튀네요. 옷에 냄새 뵐 것 같은데. 정희 언니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결국 정희는 혼자서 모든 요리를 다 합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전류, 국, 밥까지.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참습니다. 장손 며느리니까요. 시어머니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건 내 몫이니까요. 9시가 되자 남편과 아들이 일어납니다.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우리 정희 정말 대단해. 민수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하지만 실제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봅니다. 명절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보자. 정희는 마지막으로 차례상을 차립니다. 밥, 국, 나물, 전, 고기, 과일까지. 정확한 순서와 위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며 한두 마디씩 합니다. 아, 밥은 좀 더 오른쪽으로. 나물 그릇이 너무 크네. 작년에는 좀 더 예뻤던 것 같은데.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온 가족이 절하고 술을 따르는 동안 정희만 혼자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습니다. 물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차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떡국을 먹을 때도 정희는 계속 일합니다. 추가로 나올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한 그릇들을 정리하고 다음에 쓸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정희야, 빨리 와서 떡국 먹어. 시어머니가 부르지만 정희는 네, 금방 갈게요라고 답하며 계속 일합니다. 드디어 자리에 앉아 떡국을 먹을 때쯤이면 이미 오전 10시를 넘어 있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간 반을 쉬지 않고 일한 겁니다. 정희는 떡국을 한 숟가락 뜨면서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또 학원에 나가야 하는데 언제 쉬지? 하지만 아무도 정희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로 여길 뿐이죠. 우리 장손 며느리가 정말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은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달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정희는 떡국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윷놀이를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도 저런 명절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가족과 함께 웃고 놀고 쉬는 그런 명절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정희에게 명절은 그저 고된 노동의 연속일 뿐입니다. 장손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이죠. 과연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설날 당일 오전 11시 정희는 다시 부엌에 서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점심 준비가 남아 있습니다. 친척들이 오면 또 상을 차려야 하고 간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명절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정희야, 기름 좀 더 달궈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스불을 더 높입니다. 파전을 부치려는 참이었는데 기름이 충분히 뜨겁지 않았나 봅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더 크게 납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학원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선생님, 내일 수업 준비 어떻게 되시나요? 교재 검토 부탁드려요. 정희는 한숨을 쉽니다. 명절이 끝나면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기름이 팬에서 튀어오릅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다가 손등이 달궈진 프라이팬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아, 뜨거워. 정희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립니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좀 가서 받으려. 하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정희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혼자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괜찮아. 12시가 넘어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큰아버지 내외, 작은아버지, 가족, 사촌들까지. 거실이 순식간에 북적거려집니다. 어머, 정희야 고생 많았다. 큰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인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하지만 정희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왜 나만 당연한 걸까? 손등에 화상 자국이 시큰거립니다. 큰어머니는 잠깐 돌아보더니 다시 거실로 나갑니다. 남자들끼리 이야기해야 할 게 많을 텐데 점심상을 차릴 시간입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서 상을 준비합니다. 그릇을 나르고 음식을 담고 수저를 놓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상차림을 혼자서 다 해야 합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사촌들과 수다를 떱니다. 올케 언니,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사촌 동생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시누이 수진이 먼저 대답합니다. 아니야, 정희 언니가 혼자 하는 게 더 빨라. 우리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돼. 정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아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정희도 마지막에 앉았지만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물 좀 더 가져와. 김치가 떨어져 가네. 밥 좀 더 줘 같은 요청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식사 중에 큰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정희가 정말 잘해주네. 민수가 복이 많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요즘 같은 며느리 찾기 힘들어. 장손 며느리 역할을 정말 잘해줘. 그런데 신우이 미영이 농담처럼 한마디 던집니다. 정희 언니 없었으면 우리 집 명절 어떻게 치렀을까? 정말 상상도 안 돼.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좀 해줘요. 사람들이 웃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울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평생을 이렇게 살라는 뜻일까요? 20년도 모자라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정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평생 종처럼 살아라는 말이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정희는 혼자입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쓴 그릇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기름기가 눌어붙은 팬, 양념이 든 그릇들, 젓가락, 숟가락까지. 정희의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 사이로 기름때가 들어갑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정희의 귀에 들립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만 되면 친정 간다고 난리야. 그러게,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나? 정희는 정말 다르네. 친정도 잘 안 가고.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춥니다. 친정 이야기가 나오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계시는데 명절에도 찾아뵙기 어렵습니다. 시댁일이 너무 많아서요. 작년 설날에도 그랬습니다. 시댁일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찾아뵈었는데 아버지는 혼자서 라면으로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시댁일이 너무 많아서. 괜찮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잠깐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앞치마에는 온갖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45살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학원에서는 학부모들이 정혜 선생님은 정말 엘리트 같으세요라고 말하는데 명절만 되면 그냥 가사도우미가 됩니다. 아니, 가사도우미라도 돈은 받잖아요. 자신은 돈도 못 받는 무료 가사도우미입니다. 오후 3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정희야, 정말 고생했다. 덕분에 좋은 명절 보냈어. 맛있는 음식 잘 먹었다. 고맙다. 인사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정희는 공허함만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안은 엉망입니다. 그릇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고 음식 찌꺼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희는 또다시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서 말이죠. 그때 시누이 수진이 정희에게 다가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혹시 남은 음식들 좀 포장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생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정희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손등의 화상이 욱신거립니다. 작지만 아픈 상처처럼 정희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끝나고 이틀 후 정희는 학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에 밴드를 붙이고 평소보다 진한 파운데이션으로 피곤한 기색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서서히 자신을 되찾아갑니다. 선생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진이가 물어봅니다. 정희는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응,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어.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옵니다. 좋은 시간이라니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정희는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희 선생님,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젊은 미혼 선생님 혜진이 묻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냈죠. 혜진 선생님은요? 저는 친구들이랑 제주도 다녀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언제부터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을까요?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 말이죠. 결혼하면서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장손 며느리가 되면서부터였을까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영어 지문을 읽다가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뜻. 정희는 그 문장을 칠판에 쓰면서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나? 학생들에게 그 문장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정희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 문장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자신이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퇴근길에 정희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연인들, 친구들, 혼자 책을 읽는 사람들, 모두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두 여자의 대화가 들려옵니다.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 진짜? 용기 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정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참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을까? 카페를 나서면서 정희는 결심을 굳힙니다. 다음 명절에는 달라져야겠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 민수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왔어? 오늘 늦네. 응, 카페에 좀 들렀다 왔어. 뭐하러?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합니다. 아내가 왜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희는 계속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반응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시댁에 가야 할 날입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묵묵히 참지 않기로 했거든요.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시어머니는 정희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어서 와라, 정희야. 오늘도 부러울 거 없네. 시누이들도 하나둘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옳게, 오늘도 고생 좀 해줘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시누이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뭔 소리야? 정희야, 넌 장손 며느리잖니. 이런 건 원래 내 몫이야. 정희는 깊게 숨을 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가족이라면 함께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정희를 바라봅니다. 신우이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평소와 다르네요. 정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평소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희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장손 며느리 체면이 있는데. 체면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제가 죽도록 일해야 체면이 서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데 저만 계속 일해야 하는 게 체면인가요? 그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의의 목소리였거든요. 시누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정의는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다른 분들도 도와주세요. 아니면 각자 집에서 해 드세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냅니다. 정희야,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하지만 정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갑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시동생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요리 안 해. 다른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배달 주문해.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납니다. 정희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그냥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야. 나도 쉬고 싶어. 정희는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입니다. 어디 있어? 빨리 들어와. 엄마가 화나셨어. 정희는 메시지를 보고 쓴웃음을 짓습니다. 결국 자신이 화났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화났다는 것만 중요한 모양입니다. 정희는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화났어.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그리고 엔진을 켭니다. 잠깐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희가 집 밖에서 1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시댁은 마치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고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답했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왔어요. 바람을 쐬러?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낍니다. 장손 며느리가 명절날 집을 뛰쳐나가서 바람을 쐬러 다닌다고? 거실에 앉은 시동생들과 시누이들은 모두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한쪽 끝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니?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에요. 의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장손 며느리가 명절날 요리 안 한다고 뛰쳐나가는 게 의견이야? 남편 민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정희야, 엄마한테 사과해. 오늘 좀 이상했어. 정희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남편이 남처럼 느껴집니다. 뭘 사과하라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누이 수진이 나서서 말합니다. 언니, 우리도 이해는 해요. 힘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게 뭔가요?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둘째 시누이 미영도 거들어줍니다. 언니,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가 우리는 손이 느리다고 하면서 언제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정희가 끼어듭니다. 저는 그냥 같이 하자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다들 핑계만 대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다시 나섭니다. 핑계? 지금 시누이들한테 핑계라고 했니? 사실이잖아요. 나물 무치기는 어렵다. 전 부치기는 기름이 튄다. 설거지는 손이 거칠어진다. 매번 이런 식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지난 20년간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시동생 철수가 끼어듭니다. 형수,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요? 정희가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게 갑자기인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참아왔다고? 지금 뭐라고 했니? 시댁일을 참아왔다고? 네, 참아왔어요. 매번 혼자 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장손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이혼할 거야? 갑자기 나온 이혼 이야기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 장손 며느리 역할 못하겠다는 사람이 이 집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말이야. 정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존중? 시누이 수진이 비웃듯 말합니다. 언니, 우리가 언제 존중 안 했어요? 맨날 고맙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그게 존중인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입으로만 고맙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정희가 시댁을 나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근처 모텔에서 지내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들의 메시지가 계속 쌓여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학원에는 몸이 좀 아프다고 사흘간 휴가를 냈습니다. 실제로 몸도 마음도 아팠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죠.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는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셔. 정희야,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온 지 이틀째야. 모텔에 있어요. 모텔? 민수의 목소리가 놀랐습니다. 왜 모텔에? 집으로 들어와. 아직 못 들어가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시간이 왜 필요해? 그날 일은 다 지나간 거잖아. 지나간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민수가 한숨을 쉽니다. 정희야,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 그래도 20년을 가족으로 지냈는데 그 20년이 문제예요. 정희가 말합니다. 전 가족이 아니라 일꾼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가 널 가족으로 안 여긴 적이 있나?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신다고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럼 언제 말하라고 했어요? 20년 동안 말할 기회가 있었나요? 정희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아들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가 달라져?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질 게 없다면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어요. 뭔 소리야?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처음으로 제정신인 것 같아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희야, 진정해. 잠깐 화가 난 거야.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자. 하지만 정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정의가 없는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째 기분이 좋지 않았고 집안일은 그대로 쌓여만 갔습니다. 설거지거리, 빨래, 청소까지. 평소에 정의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시누이 수진이 어쩔 수 없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져. 시누이 미영도 빨래를 널다가 투덜거렸습니다. 정희 언니는 이런 일을 맨날 했던 거야? 진짜 힘드네.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무단결근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며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회사 안 갔다며? 네, 엄마. 정희를 찾아야 해서요. 어디 있대? 모텔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모텔인지는 안 알려줘요. 시어머니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을 뛰쳐나가는 게 어디 있어? 정말 철없이 굴어.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희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와중에 시누이 수지는 우연히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쓰던 안방 화장대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 민수의 비밀 통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상당한 금액이었고 정희 몰래 따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휴대폰 통화 내역서였습니다. 낯선 여성 번호와의 통화가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형부가 바람을? 수지는 서둘러 미영에게 알렸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 두 자매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통화 시간도 길고 밤늦은 시간의 통화도 많았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뒤져보니 신용카드 명세서도 나왔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 결제 내역들이 정희와 함께 갔을 리 없는 날짜와 시간에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바람 피우는 거잖아. 수진이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희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수한테 직접 따져봐야 할까요? 근데 생각해보니 정희 언니가 화낸 것도 이해가 돼. 미영이 말했습니다. 혹시 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을지도 몰라. 한편 정희는 모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료 선생님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 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결혼한 남자가 아내 몰래 돈을 모으고 여자와 자주 통화하면 뭘까? 혜진이 잠깐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정희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최근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귀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습관, 갑작스러운 출장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그랬던 거였구나. 죄책감 때문에 나한테 더 무관심했던 거야.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내일은 시댁으로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본체가 아닌 뒤뜰에 있는 오래된 별채로 갔습니다. 그곳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생전에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고 지금은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예전부터 그곳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별채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꼼꼼한 성격이어서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구석에 쌓여 있는 상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가족 사진들, 회사 관련 사진들까지. 정희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낯선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젊고 예쁜 여성이었죠.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결혼한 이후의 날짜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시아버지도? 두 번째 상자를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등본,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서 같은 가족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우이 미영의 출생신고서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는데 미영만 다른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이가 시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뜻인가? 더 자세히 찾아보니 DNA 검사 결과서도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와 미영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쓴 일기장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쳐봤습니다. 20여 년 전의 내용부터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충격이 너무 크다. 하지만 이미 수진이와 철수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파탄낼 수는 없다. 그 아이를 내 딸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정희는 일기를 읽으며 점점 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한 아이가 미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미영을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나도 가족을 위해 이 일을 덮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민과 갈등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 정희에게 유독 엄하게 구는 것 같다. 아마도 자신의 죄책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 정희는 좋은 며느리인데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정희는 그 부분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도와주지 못했었죠. 정희가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 정희 편을 들면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말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무 소심한 것 같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다. 특히 정의가 걱정된다. 이 집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정의인데 진실을 알게 되면 더 힘들어할 것 같다. 정의는 일기를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엄했는지, 왜 시누이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모든 것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상자에서는 시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정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며느리 정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의 후회다. 이 상자 안의 서류들을 보면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비밀 때문에 내가 더 고생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진실을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너는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희생당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기 바란다. 이 집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지지할 것이다. 너는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라. 마이너스 시아버지. 정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 잘못, 그로 인한 죄책감, 그 죄책감을 자신에게 전가했던 것들, 시누이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이런 비밀스러운 가족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정의는 모든 서류와 일기,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말이죠. 별채를 나오면서 정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시아버지의 편지가 준 용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이틀 후 일요일 정의는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이 든 상자를 차에 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낼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민수, 시누이들, 시동생까지 마치 정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정의가 상자를 들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서 와라, 정의야.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뭘 했니?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정의는 담담하게 답하며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정의야, 그동안 걱정 많이 했어.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 하지만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누이 수진이 상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그게 뭐예요? 진실이요. 정의의 답변에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진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의는 상자를 열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단순히 장손 며느리의 의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정의는 상자에서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일기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여러 서류들도 확인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야, 그건 어머님, 미영이가 아버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정희의 말에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우이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DNA 검사 결과서도 있어요. 그리고 출생신고서, 정정 기록도요. 정희는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만해. 그런 옛날 일을. 옛날 일이 아니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잖아요. 신우이 수진이 서류를 보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동생 철수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희는 시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의 잘못도, 그로 인한 죄책감도, 그리고 그 죄책감이 저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도요. 일기의 한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 정희에게 유독 엄하게 구는 것 같다. 아마도 자신의 죄책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그렇게 엄하게 대했던 건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요. 남편 민수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미영이 일을요. 뭔 소리야? 그럼 당신 바람 피우는 것도 모르는 척 할까요? 거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누이들이 발견했다더라고요. 당신 비밀 통장하고 여자와의 통화 기록들 말이에요. 시누이 수진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알았지? 상관없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다. 중요한 건 이 가족이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에 와서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만 바보처럼 살았던 거네요. 정희는 시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남긴 편지도 있어요. 저한테 이제는 제 행복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편지의 일부를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시누이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알아요. 정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아시잖아요.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 없어요. 남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정희가 되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를 속이고 한 사람에게만 모든 걸 떠맡기는 게 가족인가요? 정희는 상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가져갈게요. 필요할 때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희야. 남편이 뒤쫓아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정말 가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그런 셈이죠. 정희는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에요. 더 이상 가짜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면서 정희는 뒷거울로 시댁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그 집이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진실을 알게 되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엔진을 켜면서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겠다고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시댁에서 나온 후 작은 원룸을 얻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정희는 학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명절 음식 주문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이름은 간단 명료하게 정인의 명절 반찬으로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이 이제는 자신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을 통해 소문이 났습니다. 정희 선생님이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요. 명절 준비가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요리에 매달렸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도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명절 음식 레시피, 요리 과정, 일상 이야기들을 올렸습니다. 팔로워 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용기에 저도 힘이 나요. 저도 며느리인데 정말 공감돼요.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추석 때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작은 가게를 얻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게 오픈일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이 그 유명한 정희 씨예요? 온라인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희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하루 종일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나 명절 준비가 부담스러운 젊은 부부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시댁 가기 전에 미리 주문해서 가져가면 되겠네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정희의 이야기가 지역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며느리 탈출해서 사업가로, 정희 씨의 당당한 인생 이모작 제목으로 방송된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정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20년을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 살려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정희의 솔직한 이야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방송 이후 주문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들어왔고 가게 앞에는 구경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희는 직원 2명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민수였습니다. 정희는 놀라면서도 담담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정희야,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수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좀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줄 몰랐어. 방송도 보고 기사도 봤어.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잘못했어. 정말 많이 반성했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수 씨,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의 정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 변한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정희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민수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20년 동안 전 행복하지 못했어요. 정희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일만 했고 존중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당신까지 바람을 피우고 계셨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정말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없어요. 그럼 또다시 나 자신을 버려야 하거든요.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약간의 안쓰러움을 느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가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남편의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주름은 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았습니다. 더 이상 장손 며느리가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이야.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지에서 말했던 대로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정희는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 직원 교육, 온라인 마케팅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